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라고 하죠. 같은 곳을 여행하고 같은 풍경을 봐도 그 여행지의 의미는 각자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낭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영복 선생님이 20년의 수감 생활 끝에 출소한 이후 세계를 여행하며 그 소회를 적어내려간 기록인 더불어숲 소개해드립니다. 신영복의 세계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지난 1997년 22개국을 여행하며 그 1년 동안 중앙일보의 새로운 세기를 찾아서라는 기획으로 연재한 글들을 엮은 것인데요. 로마, 베이징, 모스크바, 아테네, 이스탄불 등 세계의 역사 도시들을 찾아 그 도시들이 품은 거대한 유적을 돌아보며 단지 압도적인 규모에 경탄하거나 풍경에 취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잊고 있는 혹은 외면하고 있는 이면의 진실에 시선을 던집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행지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이나 감성적인 여행 에세이도 좋지만 내가 방문한 여행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과 함께 떠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옥과 여행이라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신영복 선생님이 일관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의 나무가 모여 더불어 숲을 이루는 세상이라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공존의 철학인데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직접 그리신 그림이죠. 나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숲을 이루고 있는 그림으로 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먼저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쓴 서문의 일부를 먼저 읽어드리고 본문에서는 터키 이스탄불과 인도 콜카타를 방문하고 느낀 기록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이 책을 읽는 이에게 여행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떠남과 만남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성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며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드네프르강 언덕에는 전승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독일의 침략을 물리친 전승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나는 그것이 전승기념탑인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언덕에 서 있는 여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승기념탑과는 너무도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이지요. 의아해하는 나에게 들려준 안내자의 설명은 참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전승이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에 어머니가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전승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전승기념탑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워싱턴에 있는 전승기념탑이었습니다. 해병 병사들이 역동적인 동작으로 성조기를 고지에 세우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념탑의 조형성에 관한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전쟁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천박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전승은 적군을 공격하여 진지를 탈환하거나 점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나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미국적 사고와 문화가 우리의 심성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구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풀숲에서 두꺼비를 만났을 경우 대체로 눈앞의 두꺼비보다 머릿속의 개구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땅에 뿌리박은 한 그루 나무일 뿐입니다. 삶이란 비록 그것이 감옥처럼 고인 세월이든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이든 지나간 세월은 어김없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들어와 결코 떠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적들 앞에서 매번 확인한 것은 장구하고 육중한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본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확인은 매우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청산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완고한 현실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쌓아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것일 뿐이 아니라 그 성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떠남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만남에 대한 환상입니다. 떠나지 못한다면 만날 수도 없는 법입니다.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재구성하는 것은 오만이며 삶과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원히 떠날 수 없듯이 그들 역시 떠날 수 없는 그들의 과거를 짐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 그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땅의 최선이었고 그 세월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존중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화해의 원리입니다. 이에 반하여 동의 논리는 병합하여 지배하려는 회길화의 논리입니다.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동의 논리였습니다. 패권적 지배이며 일방주의적 강제와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강제와 오만에 대하여 다투어 영합하고 있는 모방과 굴종의 세계화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최선에 대한 애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는 고사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약한 것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는 저마다의 발밑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무들이 더불어 우람한 역사의 숲을 만든다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오늘은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엽서를 띄웁니다.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직경 32m의 돔을 지상 56m의 높이에 그것을 받치는 단 한 개의 기둥도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또 한 번 우리들의 부당한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과 유적뿐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화들이 있습니다.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서도 그에 필적할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에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스만 튀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놓았습니다. 동과 서, 고와 금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 에페수스, 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터키의 역사에서는 이단에 대한 박해보다는 다른 종교에 대해 보여준 관대함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라고 배웠던 세계사 교과서의 서구적 사관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난은 아름다움을 묻어버리는 어둠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얼굴. 인도의 새벽 하늘은 까마귀들이 열어줍니다. 우리나라 까마귀보다 몸집도 작고 색깔도 잿빛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인도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라는 사실입니다. 까마귀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하듯 인도에서는 바꿔야 할 일상적 관념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란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열어놓은 하늘 아래로 콜카타의 공간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걷히는 땅 위로 오래된 자동차가 달리고 역시 오래된 전차가 달리고 인력거가 달립니다. 일찍이 작은 어촌이던 이곳에 대형 제국의 동인도 회사가 들어서면서 건설된 도시가 콜카타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물러가고 난 다음 식민도시로부터 어딘가를 향해 변화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콜카타입니다. 생각하면 콜카타는 상점벽회와 같은 변화를 겪은 곳입니다. 작은 어촌에서 번영의 식민도시로 다시 추락하는 잿빛 공간으로 운명이 유전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작은 어촌이던 옛날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 식민지 시절의 모습과 그것으로부터 급속하게 추락한 모습이 뒤섞여 있습니다. 세계 경영의 기지였던 이곳 콜카타에는 그 시절의 번영을 증거하는 빅토리아풍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 몇몇을 제외하고는 온통 빛바랜 잿빛 공간입니다. 이 잿빛 공간은 이따금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낡은 건물과 그 건물 안팎을 가득 메우고 있는 남루한 모습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이 잿빛 도시에서 엉뚱하게도 일본인의 망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경영이 조선의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주장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변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방글라데시 난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쇠락한 도시 공간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루한 잉여인간으로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남루한 모습을 가난이라고 속단하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백색과 패션에 길들여진 나의 시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뿌리 뽑힌 삶의 모습은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남루한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소외 공간으로 추락하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거나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도도하게 분류해온 근대화의 이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건 나는 콜카타의 남루한 잿빛 공간을 거닐며 남의 돈으로 또 남의 필요 때문에 건설된 도시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란 무엇이며 도시란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도시는 과연 어떤 운명을 더듬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의 농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시보다 훨씬 적은 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만 그곳은 뿌리 뽑힌 잿빛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남루함에 초점을 맞추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전답 위에서 허리 굽혀 일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사냐에 서 있는 나무를 두고 그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분에 담긴 꽃나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콜카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콜카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도시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콜카타를 떠나기 전에 후글리 강을 찾아갔습니다. 후글리 강은 겐지스 강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콜카타를 감싸 안고 흘러가는 강입니다. 강변에 늘어선 빈민 지역을 거쳐 호알라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리 위로는 교량을 가득 메운 퇴근 인파가 도도히 흐르고 다리 아래로는 겐지스 강이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녹아내린 눈물이 그 긴 여정 동안에 수많은 강물들과 한몸이 되어 이제 바다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비록 느리고 어두운 강물이지만 단 한 걸음도 후퇴하는 법 없이 꾸준히 이곳에 당도하여 그 많은 사연을 바다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가난은 아름다움을 묻어버리는 어둠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호알라교를 가득히 메운 인파 속에서 나는 한 개인의 가난과는 달리 도시의 가난은 결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가난이 그 이상의 남루함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번영하고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려한 의상을 한꺼풀씩 벗어갈 때 최후로 남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의해 도시는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의 구조를 주목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도를 찾아올 때는 많은 것을 벗어두고 올 것을 권합니다. 먼저 시계를 풀어두고 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두고 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입혀놓은 보이지 않는 옷까지 벗어두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알라 교유의 인파 속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인간이 겹겹의 의상과 욕망을 하나하나 벗으면 최후로 남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육탈한 도시의 철골과 정라가 된 정신의 뼈대를 맞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사회의 자립적 구조와 삶의 원초적 내용을 직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